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권역별 외상센터가 일부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받아 외상센터를 신축한 뒤 호흡기 센터 등 다른 병원 시설을 입주시키는 등 병원들의 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응급 외상 환자들을 전담해야 할 의료진이 다른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상센터 의료진에게 줘야 할 수당은 일반 의료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진의 수당을 병원이 아예 가로채는 경우까지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도 부실합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곧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망이 밝은 대화를 시작했지만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제출된 영국 정부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 반대가 19표 더 많이 나오면서 정권이 유지됐습니다. 메이 총리는 부결된 합의안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전국 17개 권역별 외상센터의 문제점들 오늘도 첫 소식으로 고발합니다. 정부는 귀중한 생명을 반드시 살려내자며 수천억 원의 건축비를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라는 예산이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상센터 건물에 이 외상센터와 관련 없는 병동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돼야 할 수당은 일반 의료진에게 가기도 합니다. 외상센터에서 쓰라고 정부가 주는 막대한 지원금이 실제로 이곳의 응급 환자들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중증 환자를 책임지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건물에 권역호흡기 질환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한 건물에 두 센터가 있는 겁니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흰색 가벽 옆에 두 센터를 오가는 복도가 뚫려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이 있는 7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도 두 센터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호흡기 센터에서 나온 의료진이 외상센터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환자가 쓰는 의료용품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염도 우려됩니다. 2008년 부산대병원이 외상센터를 설립하며 지원받은 국비는 339억 원, 지방비는 80억 원입니다. 이듬해 호흡기 센터를 지으면서 국비 250억 원을 다시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호흡기 센터 지원 사업 공고엔 독립건물 형태로 지으라고 돼 있습니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도 명확한 시설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허가가 만약에 안 났다 하면은 사용 승인 자체가 안 떨어지겠지. 복지부는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분위기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단이 여기에 막혀져 있다는 이런 의미. 애초 부산시는 외상센터를 허가하면서 인근 D동과 암센터 별관의 철거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들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부산대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차들도 이 건물들에 막혀 돌아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외상센터 응급 전용로입니다. 권역 외상센터 설계 당시 병원은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해 길을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응급실을 오기 위해서는 응급차가 길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에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국비 80억 원과 경기도비 50억 원을 들여 5층짜리 권역 외상센터로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5층에는 권역 외상센터와는 상관없는 호스피스 병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관 건물 구석에 있던 병동을 새 건물로 옮겨 훨씬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외상 환자 전용 병실은 원래 호스피스 병동 자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청은 병원 측이 권역 외상센터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지원금 환수를 검토 중입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응급 진료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외상센터 건축비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시급한 처치와 수술이 필요할지 모를 외상 환자들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의료진들의 인건비도 해마다 수백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이 정부 보조금을 일반 의사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진에게 주는 정부 수당을 아예 가로채는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을지대병원 내부 협조 공문입니다. 야간 외과 당직 의사들이 외상과 비외상 환자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외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당직 수당은 병원이 직접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당직 수당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 위반입니다. 의사들은 당직비 인상을 요구했고 실제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외상센터 의료진의 당직 수당 상한액은 평일 기준 30만 원, 주말은 50만 원입니다. 병원에서 단협값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대륙하는 게 문제죠. 복지가 정제거든요. 알고 다 묵인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 이 병원에서 당직을 서는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의사에게 정부 돈이 부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길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A씨. A씨가 매월 받는 정부의 응급의료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의 만져보지 못합니다. 응급관련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1월부터 10월까지 200만 원 한꺼번에 의료진을 들어왔긴 했는데 부서장이 이 계좌를 보내주면 돼 이랬거든요. 응급의료진에게 주는 수당을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지금 다들 원하지 않는데 뉴스에 나와서 나올 것도 없고 관례상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환수액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10억 2천여만 원 등 총 66억 원입니다. 이 환수액에는 부당하게 사용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탐사 플러스 윤정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우리 국민과 영내 우리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 대북 강경파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온건한 친서 외교와는 별도로 미 정부가 대북 압박성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의 긍정적 경향을 지지해왔다며 이는 평양의 건설적 행동에 대한 상응 행보 필요성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 중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김영기 워싱턴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17일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편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7일과 18일 모두 예약 상태로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기존 스타일상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고위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이 현지 시간 18일로 확정돼 더 이상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면담 일정이 불투명해 방미를 전격 취소했던 지난해 11월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초 다보스 포럼 출장을 가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전망입니다. 동행 가능성이 관측되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7일 오후 에어차이나 편으로 스웨덴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고위급 회담과 실무급 회담이 미국과 스웨덴에서 동시에 진행돼 2차 정상회담 준비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 직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200표가 넘는 표차로 부결이 되면서 혼돈에 빠진 영국에 지금 전 세계 이목에 쏠려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참패한 정부에 대해 불신임안이 곧바로 제출됐었고 이에 대해서 투표도 했는데요. 반대표가 더 나왔습니다. 정권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야당들과 앞으로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메이 총리 입장인데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 하원은 정부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The ayes to the right, 306. The noes to the left, 325. So the noes have it. The noes have it. Unlock. 19표 차이로 메이 총리는 불신임 위기를 넘겼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하원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200표가 넘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되자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긴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경우에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기업들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등 충격에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영국이 EU와의 추가 협상이나 브렉시트를 연기할 가능성 등 낙관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리아 북부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미군을 포함해서 16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시리아 북부 만비지의 중심부에서 미군 주도 국제농맹군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시간 16일 시리아 북부서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과 쿠르드 민병대원, 민간인을 합쳐 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는 이 사고로 미군 4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격 직후 IS는 선전 매체로 공격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IS는 성명에서 폭탄 조끼를 착용한 자살 공격자가 만비지의 식당 근처에서 국제동맹군 등을 향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IS를 무찔렀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EU 미군은 지난 12일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다루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아니라면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은 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에 내려집니다.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일단 증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 전날에 이어서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대체로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40여일 만에 2100선으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을 언급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기업들도 혁신 활동을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뜻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제도들입니다. 기업이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 문의를 하면 한 달 안에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규가 모호해도 규제 적용이 면제가 됩니다.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6만 8천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화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미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 차주들은 여러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첫 재판 출석을 거부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화순군 남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이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커브길에서 뒤집혔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 시내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렌터카가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앞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식점은 이미 영업이 끝난 뒤여서 손님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문이 닫혔었던 금강산 신계사에 템플스테이 센터를 만들겠다는 새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다양한 남북한 불교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조의 셋째 딸로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습니다. 덕온 공주가 한글로 쓴 문서들이 지난해 미국에서 매입돼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순조가 쓴 자경전기를 한글로 번역한 자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한글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천덕리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보여줄 이 시대 벽화 무덤이 발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평양 외곽에서 고구려 벽화 무덤을 새로 발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두 나라 간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4차 방중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자 수영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도 오늘 나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후에 이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여서 오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하루 만에 강추위는 물러갔습니다. 다시 온화해지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미세먼지 유입도 미뤄지면서 공기질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안팎으로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는데요. 다만 겨울은 겨울이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또 충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 6도, 광주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개성이 4도, 평양이 2도, 함흥은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보통 수준인 가운데 호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는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에는 더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때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번엔 구급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쯤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 씨와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밤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에 천막을 치고 수탄을 피우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소방서는 발견 당시 일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을 넘어 측정 불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공사장에서 수탄을 피울 땐 사고가 나더라도 40분을 버틸 수 있게 공기호흡기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엔 불과 3분만 쓸 수 있는 산소 마스크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안전 관리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노동자들이 전날 밤부터 연락이 없었는데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어제 낮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 승강장에 갑자기 연기가 나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여간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기가 고장난 거였습니다. 30분 넘게 열차가 합정역에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철역 곳곳을 살펴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승강장이 연기로 가득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승강장에 있던 시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6호선 양방향 열차 12대가 합정역에 서지 않고 역을 통과했습니다.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30분 뒤 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연기 발생으로 준비되었던 6호선 3하선 열차가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기실에 있는 공기정화용 송풍기에 문제가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회전 축이 당연히 안 닿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단열재에 닿게 된 거죠. 공사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도로 한복판에 전신주가 줄지어 나타나면 아찔하고 황당하겠죠. 이런 도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한전 사이에 벌어진 갈등 때문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의 한 마을 앞 도로입니다. 전신주 13개가 900m 구간 도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갑작스런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차량들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틉니다. 전신주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스로 비껴 지나갑니다. 마주보고 차가 오갈 경우 운전자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아예 대문 바로 앞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 받아가지고 차가 좀 망가진 게 있어서. 이런 황당한 상황은 도로를 넓히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당시 함안군은 한전이 전신주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공유지 사용 허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한전은 10년 전 설치 당시에는 사유지였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이 개당 1,000만 원이 넘는다며 전신주를 그대로 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함안군이 도로만 넓혀버린 겁니다. 뒤늦게 한전이 먼저 전신주 이전을 약속했지만 함안군과 한전이 주민 안전을 볼모로 기싸움을 벌였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하원에서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하지만 전날 200표가 넘는 큰 차이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충격은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비상식량이 담긴 브렉시트 박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think it's an awful mess. You know, they say take back control, but I think all the reasons why people voted to leave have come out to be as lies. So I think it's probably one of the worst things the UK's ever done in its history. 영국은 브렉시트 미로에 빠져버렸습니다. 시민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It is absolute chaos and mayhem, and it seems to me a lot of infighting going on, and I can't see any solution to it whatsoever, which is very, very worrying indeed. If the MPs don't know, I don't think the public know, so I couldn't say.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큽니다. 유럽 내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대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영국 수출품과 수입품에 관세 부활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So put Article 50 back another month or so, like, and try and get another deal pushed through. But I actually very much doubt it. 불안이 커지자 즉석 조리식품과 생수, 비상용 연료 등을 담은 브렉시트 박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 투표를 다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3월 29일을 브렉시트 개시일로 잡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충격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일단 메이 총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럽 정치 전문가인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6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전 세계가 놀랐던 기억 지금도 생생한데 3년 가까이 흐른 지금 또다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제가 영국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뭐 안정적인 의회 민주 정치 운영하는 국가를 알고 있는데요. 브렉시트가 워낙 의회였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하나의 브렉시트 드라마를 좀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한 달 전에 보수당 내에서 자당 총재이자 총리인 브렉시트 메이의 불신임, 그러니까 당수 교체안이 있었습니까? 그 표결에서도 100명이 넘는 보수당 의원이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 표결에서도 거의 비슷한 표가 그 조약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명확했던 거죠. 네. 그게. 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결정된 뒤 2년 7개월 가량 흐른 지금 시점에 그때와 지금 영국의 민심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 네. 이내에서 영국 유권자들이 유럽연합 잔류를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민심이 변화 있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오차 범위 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만은 안 된다면 네.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최소한 한두 달 혼란이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탈퇴 조건이 있었고요. 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통제 없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우리가 보통 백스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국의 그 신속한 탈퇴, 유럽연합의 신속한 탈퇴를 원하는 네. 그 보수당 일부 강경론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뿐인 브렉시트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조약은 안 된다.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불신임안을 제출했고요. 다행히 메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메이 총리가 좀 힘있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메이 총리가 2017년 6월 초에 조기 총선을 네. 수립했는데 원래 더 많은 과반을 확보하게 제시한 게 자충수가 돼서 과반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이 총리는 좀비 총리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는데요. 네. 이번에 자당 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조약 비준에 반대이기 때문에 네. 메이 총리는 예를 들면은 좀 평상시 같으면 당장 사임을 했을 텐데 네. 지금 비상 상황에는 사임하지 못하고 계속 유럽연합 EU와 조금 더 나은 조건, 그러니까 백스탑 관련 규정을 조금 더 보장을 한다든지 그런 걸 협상을 할 텐데요. 유럽연합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협상은 없다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메이 총리는 계속해서 시도는 하겠지만 네. 그렇게 힘을 받거나 좀 이렇게 더 나은 조건 얻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유럽연합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브렉시트는? 예, 일단 노동당은 첫 번째 불신임에서 실패를 했지만 네. 기회를 봐서 계속해서 총리 불신임에서 조기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인데요. 제2 국민투표, 그러니까 네. 민심이 변하기 때문에 다시 국민투표를 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의견 가지고 논란이 좀 심할 거라고 본다. 근데 만약에 조기 총선이 가능하게 된 네. 것은 가능하려면 집권 보수당에서 제2국민투표보다는 조기 총선이 그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려면 앞으로 한두 달은 계속 또 버텨보다가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게 불가피할 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뭐 영국 국내는 물론이고요. 유럽연합 국가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아닙니까? 아무런 뭐 합의도 없이 예정돼 있는 3월 29일에 브렉시트를 실시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영국 하원에서 합의한 것은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새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유럽연합이나 영국도 이 마감 시한을 일단 연기하자. 근데 연기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EU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제가 종합해 보면 영국이 브렉시트 방향을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결정한 다음에 요청해라. 그러면은 최대 4, 5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연장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막아보자는데 영국과 이건 일단 합의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럽연합 국가들이 혼란을 계속해서 겪을까요? 아니면 뭐 쉽게 진정이 좀 되면서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는 한 달 전부터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해서 법안 준비에 들어갔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한 달 전부터 노딜 브렉시트 대비해서 EU라는 게 경제 정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의 조치 무엇이 필요한가 법안 조치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최악은 막아보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예,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만에 하나라도 3월 29일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직접적하고 간접적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 영향은 우리하고 영국 교역이 작년 말 기준 한 14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교역의 한 1% 남짓이어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영국하고 우리가 한EU FTA 하나로서 무관세 교역 거의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교역 같은 경우는 뭐 10% 관세가 다시 붙는 거니까 우리 수출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지만 간접적 효과가 더 큰 게 국제 정치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도 있고 브렉시트라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더 큰 그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병옥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번화가의 한 호텔에서 현지 시간 15일 총격과 폭탄 테러로 최소 14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사무실은 간신히 공격을 피했습니다. 바로 옆 수녀원에 있던 한국인 수녀가 테러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JTBC에 알려왔습니다. 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우리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Not today, my sister. Today you're not dying. 다행히 그 테러범들이 LG전자 사무실은 건너뛰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이번 사건은 5년 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와 비슷합니다. Terrorists attacked the Westgate Mall in Nairobi, Kenya. 이슬람 극단 세력 알샤바브는 앞서 케냐 정부에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2011년 알카에다 연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아프리카 연합군에 케냐가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과 다른 종교인, 외국인 등 소프트 타깃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인강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 시장,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규모가 한 해 3조 원이나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을까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댓글들인데요. 그런데 강의 업체들이 회사 안팎에서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효과 좋은 브랜드 1위, 선호도 1위. A업체의 강의 사이트엔 이렇게 온통 1위란 문구뿐입니다. 그렇다면 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광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한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카페입니다. 92% 이상이 A업체를 선택하고 댓글도 온통 칭찬 일색입니다. 모두 순수한 회원들의 글일까? 아이디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한 아이디는 유학, 편입 등 다양한 종류의 카페 8곳에 가입돼 있습니다. 한 카페에선 토익을 정복한 수험생이었다가 또 다른 카페에선 토익 초심자가 되어 강의를 추천합니다.
조를 짜서 이제 줘요, 그거를. 제 가장 주 목적이 되는 게 이제 뭐 타사에서 이제 뭐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 인터넷 강의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아이디 3개를 만들어 5개월간 댓글 7천여 건, 게시글 2천여 건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A업체가 관리하는 걸로 추정되는 카페는 모두 14개, 회원들이 수백만에 이릅니다. 전교권 애들은 다 자신의 강의를 듣는다, 자신이 새로운 대안이다, 다른 강사는 질문도 현장에서 못 받는다. 모두 B업체의 한 스타 강사가 댓글 작업을 위해 직접 작성한 업무 지시 메일입니다. 마케팅 부서는 이 지시를 다시 댓글 작업을 하는 외주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외주업체 직원들은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이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C업체는 허위 아이디를 수천 개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지난 2017년 드러났습니다. 7년 만에 매출이 1000배 넘게 성장해 화제가 됐는데 댓글 부대가 바로 그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터넷 여론은 업체 매출과 직결됩니다. 이들이 길을 쓰고 관리 부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턴이나 외주업체가 동원됐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조소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교육업체는 댓글 작업이 알려지는 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만약 알려지더라도 책임을 피하거나 쉽게 발을 빼기 위해 작업은 주로 외주 인력과 이뤄졌습니다. 외부 업체와는 대포폰이나 기록이 남지 않은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24시간 관리하는 게 거기 목적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됐고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되게 직원인데 일하지 않은 척하면서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인턴이니까 뭐 시키는 대로. 사교육업계 1, 2위를 다투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댓글을 다는 알바생들과는 대포폰을 사용하자고 논의하고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합니다. B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외주업체가 매주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한 이메일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뜨고 있는 신진 강사를 견제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인생을 걸지 말자는 댓글을 쓰게끔 지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외부로 알려지면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댓글 작업에 나선 인턴들은 큰 교육회사 정직원이 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입사했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서 이제 성적 우수하면은 정규직 전환해주고. 하지만 댓글 작업을 계속하면서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펜션 보일러에서 나온 가스 때문에 숨진 사고 이후에 내가 사는 곳의 보일러는 안전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한 분들 많으셨는데요. 우리 집은 보일러에 좀 문제가 있다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뉴스 미션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분홍색 물건은 흔히 핑크보드라고 부르는 건물 단열재입니다. 합성 수지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데요. 그런데 이 핑크보드 때문에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핑크보드 위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미션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2층에 새로 이사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보일러실에 그 보일러 설치 벽면이 스티로폼이다. 불 붙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도 확인을 하니까 그 보일러 설치 벽면을 확인하다 보니까 역시 스티로폼으로 돼가지고. 제보자 집 내부에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벽을 눌러보니 손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면서 뭐 다 부셔지네 이렇게. 그렇다면 핑크보드는 얼마나 불에 잘 붙을까?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의뢰해봤습니다. 불이 붙자 금세 유독가스 섞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몇십 초 만에 구멍이 뚫리고 핑크보드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립니다. 물을 뿌리면 불은 이렇게 안에서 타고 있는데 얘가 꺼지겠어요? 안 꺼지지? 이 뒤에다가 이런 폼플라스틱류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도시명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1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합성 수지로 된 벽에 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같은 구조의 보일러실이 이렇게 반대쪽에도 맞닿아 있어서 화재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도시가스공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 보일러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설치한 하청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우리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그 건설사한테 물어보시고. 건설사는 법에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일러실 내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고 이거는 법상으로는 현재 없는 상태. 이번에도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보일러를 불이 붙기 쉬운 벽에 설치할 경우 방열제를 더 두껍게 발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초구청은 뒤늦게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안감은 여전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강릉 보일러 사고 이후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설치한 뒤에는 물론 설치하기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최규진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지인들이 목표 문화재 구역 안에 건물들을 무더기로 사들였고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입니다. 손 의원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곳은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 문화공간입니다. 손 의원의 조카 등 지인들이 이곳의 건물 9채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이 골목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부동산 시세가 크게 뛰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은 국회 교문위원 출신입니다. 문화재청은 교문위의 피감 기관입니다. 손 의원이 이런 특수지위를 이용해 문화재 등록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손혜원 의원의 증여세 탈루 및 차명 거래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1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왔기 때문에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8월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해명했다면서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구도심의 만호동의 가치가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포 사시는 만호동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건물을 사들인 손 의원의 조카는 보수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받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지원 안 받았고요. 이거 업자한테 7천만 원 주고 고쳤는데. 문화재청도 문화재 등록은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앞으로 만 하루 뒤쯤이면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체류 일정이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영기 특파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워싱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일정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김영철 부위원장은 내일 오후 6시 50분에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당초 거론되는 1박 2일 일정이 아닌 2박 3일 일정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TBC가 워싱턴 소식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김 부위원장은 1박을 한 뒤 미국 시간 18일 금요일이죠. 낮 12시 45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07편으로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 하루를 더 연기해 19일 토요일 오후 3시 35분 출발하는 에어 차이나 818편에 탑승해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약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시대 시간이 17시간 55분에서 32시간 45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14시간 55분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이렇게 1박이 더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18일 오전에 모든 일정을 한꺼번에 마치고 18일 낮 비행기로 돌아가려던 것이 백악관 사정 등에 따라 18일 오후로 미뤄져 비행기편 관계상 하루를 더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김영철 부위원장은 도착한 17일 당일에는 휴식을 취하고 18일 오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 그리고 18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18일 만찬을 폼페이오 장관 등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당초 김영철 부위원장과 동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 예약을 취소하고 스웨덴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최선희 부상은 워싱턴행 항공권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선 최선희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스웨덴 스톡홀름행 비행기를 오늘 오후에 탈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김 부위원장과 함께 워싱턴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던 김성애 통일선전부 실장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작년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을 거쳐서 백악관을 찾았을 때도 동행했던 인물이었는데요. 대남통으로 불리는 김성애가 실제 워싱턴에 오지 않는다면 이번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정한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단순 목적을 갖는 방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문이 1박 2일에서 2박 3일이 됨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의 밤거리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과 횡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오는 3월 주총에서 기존 이사들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지 주목됩니다.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등 자회사를 거느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3대 주주,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이달 초 시민단체 쪽 추천위원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공식 제기했습니다. 20명의 기금위원 중 11명이 의견을 냈는데 8명이 찬성했습니다. 주로 노동자 측과 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입니다. 오너 측에서 책임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 위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용자 측 위원들은 대체로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중 전문가 위원회를 열어 경영 참여 방식을 논의하게 됩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기존 이사 연임에 반대하거나 새로운 사회이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됩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여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오는 3월 한진그룹 주주총회에서는 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까지 가세할 경우 조양호 회장 측과 팽팽한 접전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관심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주주총회로 모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를 갖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분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한진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 이른바 강성부 펀드 지분을 합하면 격차가 10%포인트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다른 기관 투자가가 가세한다면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선택지는 다양해집니다. 우선 조 회장 측이 올린 안건에 반대해 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회장 일가나 측근이 이사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질 논란과 범죄 혐의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거는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 즉 집사처럼 국민이 맡긴 돈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타깃은 한진이지만 다른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네이버 등의 대주주입니다. 지분이 10%가 넘는 곳도 70여 개에 이릅니다. 한진은 물론 주요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들은 판사들이 하는 말들, 이대로 가면 패소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왜 이런 더러운 사건들이 오느냐고 하는가 하면 본인이 피곤하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판사도 있다고 합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 이대로 가면 패소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꼽은 부적절한 판사들의 언행 가운데 일부입니다. 재판에서 질 거란 심증을 대놓고 드러낸 겁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다른 판사는 재판을 하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느냐라는 말을 내뱉는가 하면 증인에게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 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 태도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선 평소 고성과 함께 변호사를 비꼬아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조아려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판사 5명을 골라 이른바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한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단골 장소였습니다. 강원도 속초 설악동 얘긴데요. 관광객들이 줄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숙박업소들이 많아지고 있고 빈 건물들로 유령 마을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유일한 케이블카입니다. 해발 700m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평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도 차들이 꽤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비선대와 비룡폭포를 끼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대형 숙박업소들이 있어 한때 수학여행 필수 코스로도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장사해서 이동이 다 시내에 먹여 살린다 그랬지, 옛날에는. 지금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손님들로 북적였을 이곳 설악동 식당가가 지금은 사람 한 명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불을 켜고 영업 중인 식당도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손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좀 썰렁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나마 식당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곳은 설악동을 대표하는 숙박지구입니다. 하지만 골목골목마다 영업을 중단한 업소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모두 무너져 내렸고 건물 안쪽도 말라 비틀어진 덩쿨 식물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죽은 잡초만 무성한 게 버려진 뒤에 상당 기간이 흘렀을 것이란 짐작이 듭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다소 을씨년스러운 기분마저 들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하면서 뛸 때 뭐 다 문 닫아 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깜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면서 관광객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개시켜주면 어떨 때 또 욕먹을 때가 있어요. 속초에 그런 데가 있느냐, 귀신 날 것 같다고. 그나마 찾아왔던 단체 수학여행 학생들도 세월호 침몰 이후 발길이 끊겼습니다. 여기가 뭐 좀 더 망한 것 같아. 망해서 열지도 않고. 왜냐하면 수학여행 팀을 받아서 살던 그런 데인데 수학여행 팀이 이제 안 오니까 설악산에. 2017년 양양고속도로에 이어 지난해 경강선 KTX까지 개통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쉽게 내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어요. 설악산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건. 일부 상인들은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지적합니다. 상권이 악화되자 속초시는 2016년 설악동 숙박단지에 40억 원을 투입해 온천 휴양마을 조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재개발 사업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반영받지 못해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상권이 죽어버리고 그제서야 조금 풀어버리니까 소용이 없지. 다 뭐 주점이 올라가서 간 사람에 그냥 버리고 간 사람에. 설악동은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교통 여건 등이 나아지면서 뒤늦게 지자체가 개발 제한을 풀었지만 민간 투자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뚝 끊긴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 관련 규제입니다. 미관지구가 폐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종로와 세종로 등이 지정된 1965년 이후 53년 만에 폐지입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층수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의 이미지나 조망을 확보해야 하는 핵심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건물 층수가 제한되고요. 그리고 또 용도, 그 건물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난 53년간 유지됐는데 서울시는 오늘 아침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오는 4월쯤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관지구가 최종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데 서울시 미관지구 300여 곳 중에서 특화 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계속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 산모 중 75.1%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평균적으로 2주간 머물면서 221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다음으로는 본인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70.2%, 친가는 19.8%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만족도는 친가가 산후조리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출산한 산모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걸 또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응해서 나온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은 벨기에 현지 시간으로 16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철강 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4위 철강 수출 대상국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서 지난해 7월이죠. 세이프가드를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맑고 온화, 미세먼지 보통, 그리고 영동 강풍특보인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다시 먼지 유입이 예상됐었죠. 다행히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미세먼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맑고 온화한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 등 일부 지역은 약하게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입니다. 공기까지 건조해서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이 청명해서 정말 좋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날씨 같다. 확실히 미세먼지가 문제였던 것 같다. 기르는 애완견 기침도 멈췄다고 전해주셨고 요즘 날씨 참 가지가지하는 것 같다며 미세먼지, 한파, 눈까지 버겁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큰 추위 없고 공기까지 깨끗한 날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자신이나 지역구 유권자의 재판 관련 민원을 법원에 넣고 해당 판사가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던 사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사무소 간부의 아들 재판을 잘 봐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 재판 민원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났다면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달란 취지였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에는 서 의원의 구체적인 재판 민원 정황이 들어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이메일에 따르면 국회 파견 판사 A씨는 2015년 5월 18일경 서영교 의원실에서 서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지역사무소 간부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A 판사는 서 의원이 요청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라고 민원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메일을 받은 임 전 차장은 당시 재판이 이뤄지던 서울 북부지법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안 남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선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아닌 공연 음란 혐의로 바꿔야 했는데 그러자면 변론 기일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은 북부지법원장은 재판 담당 판사를 불렀습니다.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미안하다며 피고인이 곧 선고 연기를 요청할 테니 가능한지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미뤄지진 않았지만 서 의원이 부탁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JTBC가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청탁을 넣은 당사자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을 감시해야 할 법사위가 도리어 불법을 요청한 겁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6년 8월 당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명에 나선 건 동료 의원인 국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판사들에게 지시해 재판에 유리한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8월 구속된 당시 새누리당 소속 노철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동료 법사위 의원이 팔걷고 나섰습니다. 구속 기소됐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며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습니다. 아예 노 전 의원에게 유리한 사례까지 문건으로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자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사위원을 의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판사들에게 시킨 겁니다. 법원을 감시할 국회 법사위원들이 오히려 사법농단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법관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놓고 당시 법원 행정처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는 네.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의 내용의 일부가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건데요. 내용은 사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상고법원의 도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법이 바뀌려면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재판 청탁을 받고 일선 지원장 그리고 해당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름이 서영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이제 이군현 노철래 전 네. 자유한국당 의원에 관련된 로비 그 정황이 그 공소장 내용에 기재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민원을 국회의원들이 청탁을 맞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네. 그랬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만났다는 네. 정황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도 일선 판 검사들이 네.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좀 도와주는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2015년경에 본인의 지인의 아들이 이제 강제추행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건 공연음란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니냐. 뭐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함께 아유 이번에 징역형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달라라고 국회 파견 나왔던 판사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고요. 네. 그럼 그 판사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넣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당시에 재판이 열리고 있던 북부지방법원, 서울 네. 북부지방법원의 지원장에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됐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김나은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네.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았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장 담당 판사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네. 못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본인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뭐 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치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피고인의 지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재판에 뭔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 제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정말 법원만큼은 정치권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지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네. 길가에서 본인이 뭐 지퍼를 내리고 안으려고 했다. 근데 아하. 실제로 이제 앉지는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 단계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바바리맨이라고 하면 이제 공연음란죄에 해당을 네. 하는데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죄명을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에 죄명이 변경되려면 이제 한 번 선고가 연기가 돼야 돼요. 이제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려서 이러이러한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일단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단은 죄명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나 서영교 의원이 부탁을 했던 대로 네. 일단 형량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 절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안 자체가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양형이 어찌 보면 좀 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관련된 재판 네. 청탁, 뭐 재판 네.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네. 내용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군현 의원도 네. 그렇고 노철래 의원도 그렇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죠. 근데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형량을 낮춰보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던 거고 그게 또 이제 국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뭐 민원을 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법을 정확하게 좀 만드는 과정에 이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동료 의원들의 형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것 자체로는 사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씁쓸했던 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법원에 관련된 사건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국회 법사위원들은 그 당시에 상고법원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법원이 의리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법원행정처에. 그걸 이용했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법조계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른바 법조계 은어로는 관선 변호라고 하나요? 네, 관선 변호라는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판사하고 B라는 판사가 친한데 A라는 판사 지인의 사건이 B 판사 재판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인 이러이러한데 좀 잘 좀 봐줘라고 하면 알아서 좀 봐준다. 뭐 그런 게 관행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게 재판이라는 걸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재판들이 분명히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공교롭게도 어떤 뭐 법조인의 뭐 지인들에 관련된 사건이거나라고 하다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이 정치인들의 그 민원도 그렇고 재판부, 법원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일부 의원들의 그런 뭐 잘못된 행동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데 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논란이 된 의원들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만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으로 뭐 과태료 정도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금 청탁한 시점을 보면 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에 무언가 청탁을 해서 처벌하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뇌물죄죠. 근데 이제 금품이 간 그 정황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한 거로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탁만 한 것 가지고는 사실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판 업무에까지 개입하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뭐 법제사법위원회건 어디건 간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업무 이외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 차원 아니면 당 차원에서 징계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여전히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서를 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신병 처리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되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꼼꼼히 볼까요? 판사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점에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데에서는 완전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검찰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나? 라는 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이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이 적혀 있는 걸 꼼꼼히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원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서를 좀 엄청나게 꼼꼼히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병 처리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한다면
고영한 박병대 대법관과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에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또 이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이 또 다시 기각이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또 기각이 된다면 검찰의 수사의 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방패를 검찰의 창이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던 우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나라 망신의 국격 손상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업무 수첩 10여 권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그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의 노골적인 지시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에게 말한 지시의 일부입니다. 대법원에서 2년째 시간을 끌던 강제징용 재판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대법원에 정부 의견을 분명히 보내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나라 망신이니 세계 속의 한국을 유념해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엔 외교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이 확보한 김 전 수석의 10여 권에 달하는 업무 수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 전 수석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은 뒤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첩에 담긴 내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긴 뒤 재판을 일본 전범 기업에 유리하게 끝내려는 과정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수첩을 재판 거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일본의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발언을 국제법의 대원칙과 다르다고 비난했습니다. 레이더 조준 문제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잘 안 먹히자 징용 재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TV에 출연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법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 준수하는 게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징용 판결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신년 회견 발언을 공격한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이웃나라 대통령의 말을 대놓고 비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외교적 협의에 응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いずれにしろ我が国としては韓国側が誠意を持って応じるもの、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스가 장관은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입장에 선 것처럼 분위기를 잡은 발언입니다. 일본 측은 앞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국방 당국 간 협의에서 초계기의 저공 비행 때문에 한국 측이 위협을 느낀 데 대해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자 조만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은행 강도 용의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메릴랜드주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직원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품 안에 총까지 보여줬습니다. 남성은 현금으로 2만 달러, 우리 돈 약 2,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요. 직원이 비상 버튼을 눌러 경찰이 출동했고 도망치던 남성은 은행 밖에서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경찰과 폭탄 전문가가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의 여직원들인데요.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겁니다. 광경을 보다 못한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해 상황은 일단락됐는데요. 체벌 당시의 모습이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 회사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힘들었던 기억 생생하시죠? 요즘 호주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연일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호주 지역의 기온이 섭씨 48도가 넘는 등 호주 최악의 폭염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호주 당국은 뜨거운 날씨 때문에 불이 날 위험이 크다며 화재 위험 경보인 코드 레드를 발령했는데요. 살인적인 폭염에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호주 당국은 폭염에 선로가 휠 수도 있다며 열차 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여름인 브라질에서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동물원에서는 북슬북슬 털옷을 입은 불곰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가득 넣어 얼린 상큼한 아이스크림인데요. 다행히 입에 잘 맞나 봅니다. 커다란 아이스크림도 끌어안고 먹다 보면 어느새 뚝딱 해치우게 되는데요. 간식을 먹고는 차가운 물에 몸까지 담급니다. 이 정도면 한여름의 무더위도 문제 없겠네요. 네, 목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상황을 두고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표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곧바로 정부 불신이 많이 제출됐었는데 이에 대한 투표는 반대가 더 나왔습니다. 정권은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메이 총리가 야당 지도부와 대안을 찾을 텐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영국 하원은 정부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습니다. The ayes to the right, 306. The noes to the left, 325. So the noes have it. The noes have it. Unlock. 19표 차이로 메이 총리는 불신임 위기를 넘겼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하원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200표가 넘는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되자 제1야당인 노동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긴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할 경우에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기업들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등 충격에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영국이 EU와의 추가 협상이나 브렉시트를 연기할 가능성 등 낙관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번에 미국에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두 나라의 이런 긴박한 움직임도 있고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도 미국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다시 한번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우리 국민과 영내 우리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한 대북 강경파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온건한 친서 외교와는 별도로 미 정부가 대북 압박성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의 긍정적 경향을 지지해왔다며 이는 평양의 건설적 행동에 대한 상응 행보 필요성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7년 중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은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소수의 국제 단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두 다리를 잃은 북한 남성이 지지대를 잡고 걷기 연습을 합니다. 의료진은 손 전체를 붕대로 감싼 어린아이를 돌보고 감각을 잃은 손을 움직여 봅니다. 호전된 환자들은 체육관에서 배구를 하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의족이나 의수를 만드는 기술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8년째 북한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The type of support we give is mainly training, how to make artificial limbs and how to take a physically disabled person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how to walk again. 현재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은 공인된 소수의 국제 구호단체만 가능합니다. 제재 때문입니다. When necessary, we inform them of any material that we need to import into North Korea. When necessary, we ask for exemption from the sanctions. So far, it has been working well, even though there are some delays. 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북한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유진벨 재단의 물품 반출을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의료 지원 규모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중국 슈퍼리그 텐진 취안젠의 최강희 감독이 3개월 만에 팀을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계약 기간 3년에 연봉 총액 250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최 감독은 텐진 구단의 모기업인 취안젠 그룹이 허위 광고 의혹으로 기업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기존 계약 조건의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조만간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즌 여자 프로배구 최하위에 그쳤던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 4라운드를 1위로 통과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어제 경기에서 KGC 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인삼공사는 10연패 늪에 빠진 채 4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당초 예상만큼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공기질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다시 온화해지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 없는데요. 하늘에는 오전 중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걷히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안팎으로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는데요. 다만 겨울은 겨울이죠.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예상되고 광주와 대구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도 기온이 오르면서 개성이 4도, 함흥이 최고 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보통 수준인 가운데 호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에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권역별 외상센터가 일부 대형 병원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건축비를 지원받아 외상센터를 신축한 뒤 호흡기 센터 등 다른 병원 시설을 입주시키는 등 병원들의 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상센터 의료진에게 줘야 할 수당은 일반 의료진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진의 수당을 병원이 아예 가로채는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펜스 미국 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어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서 19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메이 정권은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충격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수영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에 대해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이 이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동영상을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라 2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